2019년 6월 27일 오전 8시 30분, 일본 가나가와현 히라츠카시의 공원을 조깅 중이던 40대 남성은 강 위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두 다리에 무릎 아랫부분이 없는 전라 상태의 여성 시신이었죠. 깜짝 놀라 즉시 신고 전화를 걸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시신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발견된 시신을 보니 피해자 목 부분에서 우려른이 발견되었어요. 여기서 우려른이란 사람이 죽은 뒤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생기는 보라색 자국입니다. 역시나 사인은 질식사였죠. 하지만 현장에서 시신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법한 유류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시신의 나머지 부분 역시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어업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동시에 직접 잠수를 해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경찰서로 한 남성이 찾아왔어요. 그는 평범한 26살의 남성 타이라 세이야였습니다. 죄책감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아내 타이라 후부키의 시신을 바닥에 유기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털어놓았어요. 세이야가 조사에 한창 진행 중이던 28일 오전 6시 30분, 다음 날이죠. 해변에서 마린 스포츠를 연습하던 초등학생은 강 위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사람의 왼쪽 다리였죠. 확인 결과 전날 발견된 시신의 다리와 일치했고 곧장 경찰은 남은 오른쪽 다리를 찾기 위해 수십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해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오른쪽 다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에 경찰은 세이야를 강하게 추궁했고 그는 오른쪽 다리는 집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세이야와 후부키가 거주 중이던 집은 시신 발견 현장으로부터 약 40k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집 내부에서 시신의 오른쪽 다리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또한 시신을 운반하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캐리어도 함께 발견이 되었죠. 캐리어 안에는 탈취제와 시신의 처리 방법에 대해 적혀있는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8일 정오에 세이야를 정식으로 체포했어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깔보는 듯한 아내의 태도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마치 남을 보는 것처럼 저를 보더라고요. 라고 밝혔죠. 그리고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대한 이유는 자신이 진 빚 때문이라는 사실 역시 털어놓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고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고 이로 인해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그는 어째서 이혼이나 별거 같은 선택지가 아닌 살인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을까요? 도대체 이 부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2년생 동갑내기 부부였던 두 사람은 대학교의 동기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쿄 타마시 출신인 세이야는 매우 어른스러운 성격이었어요. 이런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려 4명의 동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가 어린 시절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봐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후부키는 밝고 잘 웃는 성격의 소유자로 친화력도 좋아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고 해요. 그녀는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한 편이었고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죠. 당연히 영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다방면으로 커리어를 쌓는 일에 열심히인 학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3학년 때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대학원에도 함께 진학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제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에게는 대학교에서 만난 연인이 있다라고 밝힌 후에 평범한 20대 커플들처럼 예쁘게 만났다고 해요. 그들이 다니던 대학교는 취업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이공계 대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 후부키는 이곳에서 석사 과정까지 수료한 후에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세이야는 2017년 3월 진로를 변경하고 싶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대학원을 자퇴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두 사람 애정 전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세이야가 후부키의 성을 따르는 형태로 혼인신고를 하면서 정식 부부가 되었죠. 일본에는 남자가 여자 성을 바꾸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후부키가 정근을 가게 되면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범한 젊은 부부로 보였다고 해요. 가구는 어떻게 배치할지, 집은 어떻게 청소할지 등과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나 함께 웃으면서 산책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죠. 근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균열이 아닌 격차와 여기서 비롯된 열등감이었죠. 후부키는 커리어 우먼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세이야는 학교를 자퇴하면서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두 사람은 아내의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었죠. 그녀는 이 남편이 아르바이트라도 하길 원했지만 세이야는 매번 일을 찾고 있다고 대충 둘러대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사까지 하게 되니 그녀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도움을 주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서서 이 빚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참 한심하죠. 세이야는 평소 취미로 보드게임을 즐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보드게임에 엄청난 금액의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본 생활비는 물론이고 취미에 드는 돈까지 그는 전부 아내의 신용카드로 지불했죠. 눈치가 좀 보일 때면 축의금으로 받은 돈, 신혼여행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 심지어는 그녀의 개인 예금 계좌에 있던 돈까지 몰래 빼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의 명의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대출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 일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세이야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소비 양상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벌어지는 후부키와의 격차에서 느낀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이 돼서야 아내는 남편이 자신 몰래 엄청난 금액의 빚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당시 빚은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서 무려 570만 엔까지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5,500만 원 정도를 이 백수가 빚을 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후부키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이혼이 아닌 관계 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 난관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세이야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죠. 여보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당신도 직업 구하고 하면 잘할 거야. 다시 일어나보자. 라면서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묵묵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시 동네 약국에서 일을 시작했고 부부의 위기는 그렇게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세이야의 속내는 후부키에 대한 열등감으로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아침 그는 근무 중이던 약국에 독감 때문에 출근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약국 측은 이 시기에 웬 독감? 이라며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아프다고 하니 알겠다고 푹 쉬라고 했죠. 하지만 사실 그날 남편 세이야는 독감 때문이 아닌 전날 밤 침대에서 자던 아내 후부키를 살해했기 때문에 출근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5일 밤 두 사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좁지 않아?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좁지 않아? 라는 아내의 툭 던진 말에 그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잠에 들자 손과 집에 있던 비닐끈을 이용해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약국에 연락한 후 시신 처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간단하게 캐리어에 넣어서 바다에 유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신을 아무리 구겨 넣어도 이게 캐리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세이야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기 위해 다리 부분을 토막 내기로 했고 칼과 톱을 가져와 두 다리의 무릎 아래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럼에도 캐리어에 완전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다리는 일단 집에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캐리어에 담아서 집을 나섰죠. 그가 시신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일반적인 해변과 달리 이 주변에 나무가 울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아니면 그곳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고 해요. 과거 세이야와 후부키는 데이트로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당 장소에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이야는 집에서 약 40km가량 떨어진 이 장소까지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이동했습니다. 이는 아마 택시기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되죠. 그는 해변 바로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를 따라 한참을 걸어서 해변으로 향했죠. 27일 오전 2시 15분 해변에 도착했어요. 그는 후부키의 시신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튜브 삼아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도달한 후에 캐리어를 열어서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어요. 이후 세이야에 대한 자세한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캐리어가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일단 집까지는 돌아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하게 되고 이를 견디다 못해 자수를 결심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사실 경찰은 세이야의 진술을 듣고도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에 찝찝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후부키가 이혼 대신 관계 개선을 선택했던 것으로 봐서 세이야의 주장처럼 그를 깔보는 듯한 태도를 했거나 빚을 갚도록 압박을 줬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견딜 수 없었다던 남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아내의 시선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그런데 얼마 후 납득이 되지 않던 그의 범행 동기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진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세이야의 정신감정 결과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을 겪으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을 보여요. 자신이 만든 빚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임에도 피해자는 자신이라는 이상한 피해 망상에 빠지는 거죠. 이해가 되죠? 2020년 7월 28일에 시작된 그의 재판은 총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세이야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아내는 나를 사랑해줬는데 내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재판에는 후부키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딸은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음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 동기가 지극히 제멋대로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그가 저지른 일은 이제 와서 반성한들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범행이라는 것 또한 언급했습니다. 근데 정작 세이야에게 선고된 형량은 고작 징역 17년이에요. 검찰은 원래 그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강한 사리에 근거한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6년이나 줄어든 징역 17년이 선고된 거죠. 이는 다름 아닌 세이야가 성격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양형의 이유로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가 자신의 성격 장애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해서 갱생하겠다는 의지를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판 결과로 이어진 거고요. 물론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판결의 기준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그가 저지른 살인이라는 죄는 한층 가벼워지고 이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은 한층 증가하게 되는 모습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부관계를 지키려 힘겹게 노력해온 후부키의 안타까운 죽음. 정작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사랑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세이야가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음에도 이혼이 아닌 공생을 선택한 후부키는 이 남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과분한 아내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부키에 대한 명복을 빌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짠! 오늘부터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와! 여기 분위기 너무 좋죠? 이제 제시카님 공간에서 벗어나서 달리아만의 토요미스테리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요. 이 스튜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9일 일본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53세의 여성 와타나베 미츠코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시체 유기로 피해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68세의 와타나베 카츠코였습니다. 카츠코의 시신은 바닥 및 수납장에서 발견되었고 미치코는 직접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그 안에 숨겼다고 자백했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미치코는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미치코의 진술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이 오히려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치코는 원래 니가타현에서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가족이 사이타마현으로 이사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사 후에는 시어머니 카츠코 그리고 2명의 시누이까지 함께 살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은 총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이 6명 중에 실제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미치코의 남편 단 1명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작은 시누이가 매달 3만엔 정도 보태기는 했지만 그래도 6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많이 부족했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고 생활은 늘 빠듯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카츠코는 매달 연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생활비에 단 한 푼도 보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온전히 본인만을 위해서 사용했죠. 파친코, 여행, 사치. 카츠코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그 화살은 고스란히 며느리인 미치코에게 향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와타나베 가문의 중심이라고 부르며 가족 중 유일한 외부인인 미치코를 천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며느리는 점점 집안의 하녀처럼 노예 같은 생활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시는 카츠코가 직접 내렸어요. 미치코의 하루 일과는 말 그대로 감시받는 노동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제일 먼저 고양이 화장실 상태를 확인하고 꽃에 물을 줬어요. 이후엔 불단을 공단에 올리고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과 시누이들의 도시락까지 싸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세세한 규칙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카츠코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도시락은 밖에서 남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빨강, 노랑, 초록 이렇게 3가지 색은 반드시 넣도록 해라. 또 저녁 반찬도 카츠코가 정해준 개수대로 준비해야 했고 비슷한 반찬이 반복되면 안 됐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밥만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외출하거나 귀가하는 시간, 뭘 먹었는지, 심지어 고양이가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갔는지 전부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청소, 빨래, 집안일은 지시가 없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고 매일 밤 9시 오늘 하루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라는 메모를 들고 카츠코의 방에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안부 인사를 드리면 하루의 마지막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카츠코는 미치코의 심신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통제와 억압 속에서 그녀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이젠 카츠코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위축됐어요. 심지어 대답조차 똑바로 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러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건 카츠코의 손찌검이었습니다. 대답이 성의 없다, 눈을 똑바로 안 쳐다본다는 이유로 미치코를 때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무력감이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카츠코가 아무리 부당한 말을 해도 아무리 가혹한 행위를 해도 두려움 때문에 단 한마디도 반항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력한 미치코를 본 카츠코는 이제 또 다른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죠. 그 계획의 대상은 다름 아닌 미치코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카츠코는 미치코에게 명령합니다. 여배우가 되어라 고요. 이게 진짜 오디션을 보고 배우가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대본을 써줄 테니까 대본에 적혀진 대로 연기를 해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대본의 내용은 그동안 모아온 돈을 다 써버려서 당장 돈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스토킹하다 걸려서 상대방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치코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고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미치코는 받은 돈을 전부 인출해서 카츠코에게 건넸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3년간 20회에 걸쳐서 미치코의 친어머니에게서 770만 엔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치면은 한 7,200에서 7,300만 원 정도였어요. 이 시기에 미치코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 두려움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2019년 8월에 게임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남성의 집으로 가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에게도 폭력을 당해서 약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말아요. 이 일로 남편에게 150만 엔의 위자료를 요구받게 되었죠. 물론 미치코는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 돈도 그녀의 어머니가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미치코가 한 차례 집을 가출한 사건 이후 시누이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카즈코의 폭언과 폭력은 더 거세졌죠. 시간이 갈수록 미치코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결국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카츠코는 오히려 미치코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네가 정신과에 가는 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너 때문에 우리 딸들 시집 못 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쩔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미치코는 더 이상 치료를 이어갈 수 없었죠. 이후 그녀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고통을 털어놓지 못한 채 그저 버티는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8월 미치코에게 큰 슬픔이 닥쳐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 순간부터 카츠코의 금전 요구가 멈췄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리는 없었죠. 이번엔 미치코에게서 직접 돈을 뜯어내기로 합니다. 카츠코는 미치코에게 요양보호시설에서 일을 하라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녀는 원치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일을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의 급여 통장까지 카츠코가 직접 관리했다고 합니다. 즉, 이 미치코가 일해서 번 돈은 전부 카츠코가 가져간 셈이죠. 하지만 2022년 2월 미치코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돈줄이 끊긴 카츠코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를 더 괴롭히죠. 갑자기 그녀의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미치코를 식충이, 밥벌레 등의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거는 미치코가 소중히 여기던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이에요. 이걸 카츠코가 마음대로 버린 겁니다. 생전 웃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드물게 활짝 웃고 있었던 모습을 담은 사진이어서 미치코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사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사진을 구겨서 막 쓰레기통에 내던졌고 미치코는 버려진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부터 카츠코는 미치코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숨기고 있는 150만엔 내놔. 갑자기 150만엔이라는 거액을 왜 요구한 걸까요? 이게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카츠코는 미치코의 어머니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황당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적이 있었죠. 한 남자를 스토킹하다가 걸렸고 위자료로 300만엔이 필요하다라고요. 카츠코는 이 대본을 미치코에게 외우듯 시키며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라고 강요했어요. 결국 미치코는 직접 니가타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치코, 이 이상 줄 수 있는 돈은 없어. 여기 150만엔이 전부야 라고요. 그날 카츠코는 현관에서 미치코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녀를 보자마자 가방을 샅샅이 뒤져서 현금을 모두 가져갔죠. 근데 이게 가져오라는 300만엔이 아니잖아요. 역시나 카츠코는 왜 300만엔 전부 안 가져왔냐 라면서 불만을 드러냈죠. 그리고는 미치코에게 다시 지시를 합니다. 남은 150만엔 받아오라고요. 결국 미치코는 또다시 어머니에게 부탁했고 미치코의 어머니는 마음 아프게 200만엔을 추가 송금해줍니다. 이로써 카츠코는 총 350만엔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150만엔밖에 못 받았다. 남은 돈 당장 내놔라. 라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미치코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죠. 이거 무슨 맡겨놓은 돈처럼 말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쓸 돈이 사라지자 미치코에게 없는 돈 지금 내놓으라고 분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미치코는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그때 어머니 다 받아가셨잖아요. 하지만 당연히 그런 말이 통할 리가 없었죠. 그날부터 카츠코는 집에 미치코와 단 둘이 있는 시간마다 끊임없이 돈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150만엔, 150만엔 내놔, 150만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칼로 코끝 찌르고 심지어는 표백제를 눈에 뿌리는 행동까지 해요.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집안 곳곳에 미치코를 비방하는 메모지를 붙이기 시작한 건데요. 이 집 주부인 미치코는 귀차니즘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매일 거짓말만 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가구, 벽, 현관문, 심지어는 이 냉장고까지 집안 곳곳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겪다 보니 미치코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수면 부족은 일상이 되었고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습진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괴로웠던 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2021년 7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 달 전에 미치코는 또다시 카츠코의 지시로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목적은 역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전화기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나 지금 6번에 있어. 처음으로 어머니는 미치코에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았고 그 다음 들려온 말은 미치코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너 전화한 이유 돈 때문이잖니. 그리고 그 말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죠. 이 기억은 이후 미치코를 끊임없이 죄책감 속으로 끌어내렸고 그녀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치코의 남편은 아내에게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카츠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엄격한 편이시긴 하지만 가족, 특히 손자를 누구보다 아끼시는 분이라고요. 시누이들 역시 미치코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고 딱히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카츠코가 다른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절대로 미치코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조금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처럼 보였던 거죠. 2023년 4월 22일 그날도 어김없이 카츠코는 미치코와 단 둘이 남자마자 150만 엔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얼른 내놔. 이 말을 듣는 순간 미치코의 의식은 흐려지기 시작했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소리도 점점 멀어지면서 마치 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에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화장실에 거의 앉아서 혼미한 상태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추스린 미치코는 거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카츠코는 눈을 감은 채 또 이렇게 말하죠.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숨겨둔 150만 엔 얼른 가져와. 이 말을 듣고 미치코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찌직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마지막 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그 순간 미치코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던 비닐 소재의 끈, 그녀는 그 끈을 집어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카츠코의 목을 감기 시작했죠. 손에 들어가는 힘은 점점 더 거세지고 미치코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츠코는 의식을 잃고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놀란 미치코는 몇 차례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어요. 그제서야 그녀는 카츠코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어진 건 매우 침착한 시신 유기 과정. 그녀는 시어머니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잡아 끌며 시신을 바닥 및 수납장까지 옮겼죠. 수납장을 가리고 있던 플라스틱 케이스를 치운 후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다시 케이스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미치코는 이 과정을 매우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털어놓았죠. 어쩌지 하는 마음과 이제 더는 150만 엔 타령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속 시원한 마음. 둘 다 동시에 들었다고요. 그날 오후 미치코는 평소처럼 카츠코에게 보내는 보고 문자를 시누이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어머님께 보낼 문자였는데 잘못 보냈네요. 히히 라며 능청스럽게 수습했죠. 그녀는 이후에도 어머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흔적을 일부러 남겨놓고는 어머님은 식사 먼저 하시고 좀 전에 외출하셨어요 라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의심의 눈초리는 짙어졌습니다. 이게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자 시누이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동생, 즉 미치코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결국 두 사람은 4월 28일 오전 집 안을 샅샅이 수색했고 바닥 및 수납장 안에서 카츠코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 정황과 미치코의 진술을 종합한 경찰은 다음 날인 4월 29일 미치코를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했죠. 변호인은 범행 당시 그녀는 정신적 압박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가정 내 학대와 고립,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누적이 되어서 사리분별이 어려운 정신 상태임을 강조했죠. 그러자 검찰은 미치코에게 가족들에게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려 했냐며 미치코의 행동의 의도를 지적을 했지만 그녀는 그저 매일 하던 루틴이었을 뿐 딱히 위장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끝으로 무관심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참작을 요청했죠. 미치코의 재판은 2025년 2월 12일에 열렸고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미치코가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살인 외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재판 당시 변호인 측은 카츠코의 핸드폰에 남아있던 이 미치코와의 대화 녹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지? 150만에 못 받았다고. 야, 왜 입 다물고 있어? 열쇠 두고 이 집에서 나가! 얼른 나가! 였으며 이 해당 녹음이 나오자 미치코는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녀는 이때도 카츠코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던 겁니다. 재판장이 미치코의 상태를 직접 살피고 휴정을 선언했을 정도로 그녀는 카츠코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치코가 카츠코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왔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죠. 한편 미치코의 남편은 죽일 바에야 그냥 집을 나갔으면 됐을 일이라며 그녀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아니,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외면해온 사람이 어째서 이토록 당당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런 남편이었기에 미치코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고립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미치코는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지금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츠코와 함께했던 날들은 자유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미치코가 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며 동정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조용히 그녀의 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치코는 앞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난 후 그녀가 진심으로 자유롭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